다음은 국민TV 직원과 인터마켓 사장님과의 통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마켓 쇼핑몰 국민TV에 광고하고 싶은데요. 인터마켓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면, 과자 등 먹거리 쇼핑몰인데요. PC방, 매점, 실내 놀이터 등 도매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수백 가지 품목이 있어요. 소셜이나 대형마켓보다도 싼가요? 그럼요. 더 싼 것도 많고요. 더 비싼 건 없어요. 월별 반값 행사, 증정 행사 등 이벤트에 적립금 포함하면 국내 최저가가 확실해요.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네, 조합원이에요. 인터마켓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참된 먹거리 쇼핑몰.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동호의 스포츠다. 제가 이번에 도시로 따지면은 로마, 피렌체, 그리고 베네치아를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시에나라고 하는 작은 도시도 다녀왔었고요. 베네치아에서는 본섬뿐 아니라 무라노, 또 브라노라고 부르는 그런 브라노 섬은 사진작가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뮤라노 섬은 그런 유리공예로 유명한 곳이죠. 이런 데 다녀왔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야, 우리 한강이 정말 크구나, 넓구나, 그리고 한강변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운동이겠죠. 네.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그냥 달리기 할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고 이런 것만으로도 탁 트인 전망과 함께, 그렇죠. 로마의 떼베레 강이라던가 그 피렌체의 아르노강, 강 자체가 넓지 않아서 거기에 무슨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수부지 같은 거 별로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인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깅하거나 이렇게 적절한 그 라인도 안 나오는데, 자, 그 최동 선생께서는 그 업무 때문에 예전에 기자 시절부터 출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좀 많이 갔죠. 네, 저는 이번에 스포츠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 기자가 좋은 점이 딱 하나, 그거예요. 뭐예요? 다른 부서에 있으면 네. 출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스포츠부는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죠. 네. 곳곳에서 대회가 열리니까. 네. 1년에 한 서너 차례 갑니다. 웬만한 데는. 그렇군요. 예. 최근에 다녀오신 데는 어디였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거는 업무는 아니고 네네네. 한 몇 개월 전에 제 처와 같이 그 발리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스포츠와는 관계 없겠지만 오히려 예. 업무 때문에, 저도 업무 때문에 이렇게 공연 때문에 여행을 다니고 거기서 이제 공연 앞뒤로 특히 이제 공연 끝나고 하는 여행이 꿀맛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업무 때문에 가는 것과 그냥 여행 다니는 건 다르잖아요. 다른데 한 가지 더 느끼는 게 있는데 네. 어느 날부터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시간 맞으면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갔는데 어느 한순간 흥미가 없어졌어요. 왜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뭐냐 하면은 네. 그때 그 기분이 저는 되살아나는 게 여행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나 이런 게 되살아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어디에 얽매여가지고 스트레스를 한창 받을 정도로 꽉 짜여진 생활을 막 하면서 네. 벗어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네. 그때에 이른 아침에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으로 이 비행기 가는 거 보고. 쳐다보면서 네. 이런 설레임, 그때의 그 기분, 도착해서의 어떤 해방감이랑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자주 나가고 어디 시간 날 때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그 흥미가 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떠나라. 음. 아,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됐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지금 휴가 예. 떠났고, 그리고 문희정 아나운서가 돌아가면 또 우리 김용민 PD도 예. 휴가를 가고 그럴 텐데, 휴가라는 것, 그 쉰다는 뜻이 되는데, 그야말로 뭐 재충전의 의미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잘 일을 열심히 해야지 휴가도 재밌고, 또 잘 논 만큼 그만큼 일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90년대 얘기하면서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았었죠. 네. 이 남북 교류하고 스포츠의 세계화라고 스포츠 말씀을 세계화. 드렸는데, 네네. 이 남북 교류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사건들, 네. 이 91년 치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또 같은 해에 벌어졌던 이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네.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고요. 예, 예. 오늘은 이제 스포츠의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90년대에 왜 스포츠의 세계화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키워드로 잡았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월드컵이나, 네. 우리가 이 LPGA, 메이저리그,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로 꿈꾸면서 TV로만 보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닥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개최했다, 또 우리 선수들이 미국에 가서 뛰고 있다, 박찬호, 박세리 90년대에 진출했잖아요. 예. 이렇게 진출했다, 우리가 개최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스포츠의 세계화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야, 한국 축구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선수들의 훈련 방식 하나하나서부터 대표팀 운영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였었죠. 하긴 2002년 월드컵 준비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주문했던 거 예를 들면은 서로 형 이런 거 존댓말 쓰지 말고 예. 이름 불러라는 거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달리는 연습이 아니라 뒤로 달리는 연습을 예. 시키고 옆으로 달리는 연습을 시켰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축구에서는 물론 공격을 해야지 골이 나오지만 옆으로 뛰는 시간, 또 뒤로 뛰는 시간이 꽤 많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런 훈련 시키는 걸 보고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네, 저는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예. 기억하기로 이 세계화에 눈뜨게 되면서 우리가 그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자주 입에 올리게 된 단어가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예,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 매뉴얼이란 말을 별로 사용하지를 않았고 개념적으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뭐든지 다 노트북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해야 할 일을. 연간 예. 단위, 월간 단위, 일 단위로.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그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또 노트북에 들어가 있었다. 훈련하는 거, 선수들의 이 체크 과정, 선수 개개인이 해야 될 것들이 펼쳐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군요. 대표팀의 연간 계획까지도. 네. 그러니까 매뉴얼이라 이것이었죠. 우리는 그냥 일주일 단위 해야 될 거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했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정해놓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측이 빗나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스포츠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월드컵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수출 강국으로서 살아남으면서 전자제품 수출할 때 보면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스포츠계에서는 없었는데 예. 오히려 90년대 이후로 세계화를 하게 되면서 매뉴얼이 생겼다. 예. 그렇군요. 그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박찬호, 박세리 등등의 선수가 미국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네. 우리 선수가 꿈같이 생각했던 MLB에 진출했다. 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찬호가 시발이 돼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가가지고 미국 생활을 하면서 구단 운영이나 선수 관리, 훈련, 프로로서의 자세 등에 눈을 뜨게 됐겠죠. 네.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 다시 왔을 때에, 그러니까 휴가 때 오고 한국에 오고 왔을 때에 자신이 겪은 바를 운동 선수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유학생이나 외국의 선교사들이
방학 때 한국에 오면서 조선에 들어오면서 그 자신의 보따리에 그 신문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와서 펼쳐 보이듯이 네. 이들이 선진 야구 또 선진 스포츠의 구단 운영 관리 그리고 선수들의 자세 훈련 방법 등등을 다 입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시켰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것이 나중에 그 박지성 선수까지 다 이어져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선수들도 하다못해 매너까지도 네. 배우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월드컵 유치,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982년에 88 올림픽 예. 유치 발표가 81년도입니까? 2년도입니까? 81년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후로 21년 뒤인 2002년에 월드컵도 유치를 하게 되는데 예. 잘못 20년의 시차를 두고 유치 과정이라는 것이 공통된 점도 있고 달라진 점도 있고 그랬을 텐데요. 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월드컵 얘기가 언제 처음 나왔느냐? 네. 93년 1월이었습니다. 93년 1월. 예. 어떤 자리에서 나왔느냐? 이제 김우중 회장이 축구협회를 그만뒀죠. 네. 다시는 축구와 인연을 맺지 않으리라. 아이고. 고생하다 갔습니다. 근데 김우중 회장도 월드컵 유치 계획은 가지고는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걸 뒷받침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였었죠. 네. 김우중 회장 이후에 이제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93년 1월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성을 내뱉죠. 월드컵 유치하겠다. 우와. 모두 다 이게 웬 소리? 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반응을 떠받이대잖아요. 네. 정몽준 회장이. 첫 번째 대부분 다 이 단체장이 처음 오게 되면 이제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밥을 먹거든요. 네.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죠. 거기서 이제 정몽준 회장이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반응 알아보려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출입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 그만합시다. 이런 반응이었었어요. 그거 뭐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 사실 뭐 그러니까 장밋빛 공약 지키지도 못한 장밋빛 공약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식이었었죠. 선수들끼리 다 아는데 뭐 이제 예.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만합시다. 뭐 이 정도. 예. 그 대한체육회에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나 이런 사업 계획 등을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대한체육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대한체육회가 이 월드컵과 관련된 거는 이 승인할 수 없다. 그냥 무리해서 나중에 뭐 화를 자초하지 말아라. 우리는 관련 없다. 승인 못하겠다. 네. 이런 얘기했었고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소관 부처잖아요. 네. 이 문체부에서는 아예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절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런 반응이었다 이거였었죠. 자, 그랬는데 정몽준 회장은 뭐 자신의 어떤 그 당시에도 2002년 월드컵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인생과 연관져 가지고 크게 밑그림을 그렸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네. 그렇게 주도면밀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어쨌거나 이 반응이 이랬는데도 꿈을 버리진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93년 1월에 그 처음에 언급을 하고 93년 6월 2일에 FIFA를 방문합니다. 네. 축구협회장이 됐으니까 인사도 하고 네네. 그리고 사람들하고 안면을 터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 FIFA 부회장까지 하고 이 한국 축구를 2002년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놓은 정몽준이지만 이 당시에 정몽준은 축구계에서는 애송이었습니다. 이제 갓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른 겁니다. 나이도 젊었고요. 예. 그 전까지 어떤 인연이 하나도 없었었고. 그저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기업가. 예. 재벌 2세 정도. 예. 그렇죠. 그 정도. 세계 축구계에서 보면은 한낱 애송이에 불과한 정몽준 회장이었습니다. 네. 6월 1일에 FIFA를 방문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정몽준 회장의 이제 마음속으로는 월드컵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조언도 얻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의사 타진도 하러 간 거였었죠. 네. FIFA의 그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월드컵 유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행위원들이거든요. 집행위원들의 이제 투표로 예, 결정이 되니까 집행위원들을 만나서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본 것이었었죠. 역시 반응은 꿈에서 깨어나라. 이제 FIFA의 첫 발을 들여가지고 너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일본이 2002년 일본 유치를 하기로 좀 돼 있다. 오래전부터 사실 준비를 해왔죠? 예. 돼 있고 2002년 일본이 2002년 월드컵 유치가 결정되는 것이 96년이었었고 때문에 94년에 분위기 만들어주기 위해서 94년 미국 월드컵에 일본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다. 이거 웬만한 사람도 우리끼리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와가지고 너가 갑자기 한국이 뭐 2002년 월드컵 유치했다 이런 얘기를 해대니 아직 너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좀 배워라 여기 와서 익혀라. 이런 취급을 당하고 돌아온 거였었죠.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1964년에 도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예. 그리고 72년도인가요? 삿포로 올림픽. 예. 예, 삿포로 동계올림픽도 92년도에 나가노에서 예. 게다가 그 전쟁 이전에 1932년에 LA 올림픽에서는 니시 남작, 니시라고 하는 남작이 승마 부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고. 아, 그 양반이 나중에 그 일본군 네. 돼가지고 이오지마에서 전투 그러니까 예. 전차 대대장으로 있다가 예. 거기서 이제 죽었지만 시체는 못 찾은 예.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에서도 나온 그러한 뭐 인물입니다만 이미 일본은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화가 완료가 돼서 예. 이렇게 스포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전쟁 후에도 재빨리 복구한 다음에 세계 스포츠계로 재빨리 복귀해서 뭐 경제력뿐 아니라 스포츠계 경기력뿐 아니라 또 스포츠 외교에서도 그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저 멀리 가 있었잖아요. 멀리 가 있었었죠. 근데 거기다 대고서는 네가 뭔데 나타나고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그래? 니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우린 모르거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 대표적으로 그 후에 또 하나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밥을 눈물에 젖은 빵을 먹게 되는 경험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네,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FIFA를 들러서 인사하고 들어오면서 의사 타진 해본 결과 정봉준이 들어오면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어떻게요? 뭐냐면 어렵겠다. 어려운데 그래도 해보려고 하면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일본은 월드컵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죠. 일본이 그렇죠. 예, 본선에. 맞아요. 근데 일본으로서는 94년 미국 월드컵에 꼭 올라가야지 되는 게 96년도에 2002 월드컵이 결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월드컵 유치하는 건 좋다. 근데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진출해보지 못한 나라가 뭐 축구를 얼만큼 뭐 하고 축구에 얼마나 관심도 없고 실력도 없는 나라인데 한 번도 못 올라왔으면 왜 이걸 유치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좀 그럴 거예요. 좀 면이 안 서죠. 그렇죠. 예. 근데 94년에 미국 월드컵에 반드시 일본은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었었어요.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94년에 본선에 올라가면 3회 연속 진출했었거든요. 우리요? 예. 네. 일본보다 딱 우리가 난 거는 축구 실력 하나. 그렇죠. 밖에 없으니까 예. 3회 연속 올라가가지고 일본을 따돌리자. 일단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월드컵 진출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1986년에 김정남 감독과 모리 감독이 맞붙었었던. 예. 예. 그때 당대 60년대 서로 그 라이벌이었었던, 선수로서 라이벌이었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감독이 돼서. 예. 맞붙어갖고는 명승부 끝에, 대한민국이 처음이 아니라 몇십 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하잖아요. 진출하게 되는 예,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 최종 예선에 올라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도하의 기적이 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거의 탈락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게 네.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분위기였었냐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제프 블레터 사무총장하고 아벨랭제 회장이 이제 일본에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네. 일본에 오니까 이제 저기 새롭게 이제 대한축구협회장에 올랐던 정몽준을 부른 거죠. 네. 너도 한번 와서 같이 한번 보자. 예. 와가지고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투지에 불타가지고 만날 때마다 이제 월드컵 얘기를 한 거였었거든요. 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했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우와. 당사자가 있는 데에서. 네. 2002년 일본인데
뭐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정문준 회장이 약간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곧 유치 신청할 거다. 일본이랑 경쟁할 텐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축구에서 이기는 팀이 월드컵 유치하는 걸 하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근데 이거 그냥 자기도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그 아빌라니한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들이 엄청나게 무시를 했다 이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현대 가문스럽네요. 예. 들이대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딱 하나 있었던 게 그래도 축구는 우리가 일본보다 잘한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였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구 실력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이 월드컵에 올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마음 먹었던 것이 이제 이 94년 미국 월드컵 네. 예선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네. 93년 10월에 최종 예선전이 카타르에서 열리게 됩니다. 카타르의 도하죠. 카타르 도하에서 네네. 열리게 된 것이었죠. 네. 근데 이 최종 예선에 올라왔던 팀은 모두 6개 팀이었었거든요. 네. 6개 팀 중에서 2팀이 올라가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1차전 우리가 아주 신났어요. 그때는 김호 감독이 대표팀 이끌고 있었을 때는 김호. 예, 였는데 이란은 우리가 3대 0으로 완파를 했죠. 예. 근데 이게 모두 다 놀랬죠. 왜냐하면은 이 이란 3대 0으로 이때 이기기 전까지 72년서부터 우리가 이란에 3무 3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이란이었었는데 1차전에서 3대 0으로 이긴 거였습니다. 중동에 약했어요, 우리가. 많이 약했죠. 그리고 2차전에서 이라크랑 만났는데요. 네. 종료 5분 전까지 우리가 2대 1로 앞서가다가 종료 직전에 이라크의 그 움란 자파르한테 동점골을 허용해가지고 2대 2로 비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였었죠. 3차전 마지막 사우디였었거든요. 네. 사우디였었는데 1대 0으로 우리가 또 이깁니다. 네. 이기는데 경기장의 이 시계가 멈췄거든요. 네. 90분 다 지나갔다고. 네. 근데 심판이 인저리 타임을 7분을 줬어요. 말이 안 되죠. 이상했어요. 인저리 타임을. 네. 7분 주는 인저리 타임에서 동점골을 허용해가지고 1대 1로 비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4차전에 일본을 만났는데 이게 뭡니까? 그 당시 우리 이제 김호 감독이 있던 때였었고 일본은 미우라. 네. 미우라 카즈요시. 예. 네. 지금 일본도 이제 그 J리그 출범하면서 유망주를 키우겠다고 브라질이랑 남미로 이 축구 유망주 보내서 네네네. 이들이 이제 거기서 익히고 돌아와가지고 한참 일본도 올라갈 때였었죠. 네네. 미우라가 뛸 때였었는데 미우라에게 결승골을 내줘서 1대 0으로 졌습니다. 근데 1대 0 스코어보다도 경기 내용이 완전히 졸전이었었어요. 아, 예. 그래서 1대 0으로 한국이 지게 되면서 조 3위로 밀려나게 됐고 네. 어려워지게 되니까 온 국민이 난리가 난 것이었었죠. 아, 우리 못 가는구나.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본전에 패하고 난 뒤에 이제 축구협회에 빨간색 그 스프레이로 자폭하라 이제 쓰여지기도 했었었고요. 네. 김호 감독은 자기가 여태까지 선수 시절은 물론이고 감독으로서도 일본에 진 적은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이 경기가 일본에 진 유일한 1패였습니다. 그러게요.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60년대 수비수였잖아요. 그 김정남, 김호 수비 예, 라인이었고. 그랬죠. 그렇게 김정남 감독은 1986년에 그 월드컵을 진두지휘했었고요.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김호 감독이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만 유난히도 우리는 한일전에 강했어요. 뭐든지. 강했고 이게 93년이었었거든요. 도하의 기적이. 네네. 근데 지금 일본과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90년대 초반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었죠. 예. 근데 실제로 이 93년에 이 최종 예선전 4차전에 일본에 1대 0으로 패하기 전까지 네. 우리가 84년 한일 정기전에서 패했고 네. 그 이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김호 감독이 얘기하기를 내 인생의 최대 5점이다. 이 경기를 두고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패하면서 일본이 1위, 사우디가 2위, 우리가 3위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전을 남겨놓고 있게 된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이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마지막 상대가 더군다나 북한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을 무조건 2골 차로 이기고 난 뒤에
일본과 사우디가 져야지, 지거나 비겨야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려운데, 그죠? 어렵죠. 어려운데 이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그때의 그 음모설이 터져 나왔었어요.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일본은 무조건 이 미국 월드컵에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우디와 두 팀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였었죠. 아. 왜냐하면은 그것도 좀 그 일리가 있는 게 원래 이 카타르 도하에서 최종 예선들이 벌어지려고 예정돼 있던 건 아니었었습니다. 네. 장소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둘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요. 갑자기 AFC에서 카타르 도하 그 무더운 지역으로 바꿔버린 거였었죠. 그래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사우드전에서 심판이 우리랑 경기할 때 인저리 타임은 7분이나 주고 예. 북한도 어이없는 편파 판정에 의해서 경기를 지게 되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일본과 사우디 얘기가 맞는가 보다. 이런 의심이 자꾸 들 때였었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이제 우리는 북한과 하고 일본은 이라크하고 하고 사우디는 이란하고 경기를 한 게 되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할 때 무조건 두 골 차로 이겨야지 되니까 네. 이제 이를 악물고 나간 거였습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0대 0이었습니다. 0대 0. 예. 후반에 들어갔죠. 후반에만 무려 3골이 터졌습니다. 네. 3대 0으로 우리가 이겼죠. 예. 이겼지만 모두들 궁금했습니다. 일본이. 예, 일본과 이라크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3대 0으로 이기고 나왔지만 선수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았죠. 다 풀이 죽었죠. 왜냐하면 일본과 이라크가 일본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에 들은 거였었죠. 네. 후반 한 3, 4분밖에 남질 않았다. 1대 0으로 일본이 이길 것 같다. 했기 때문에 3대 0으로 이기고 들어오면서도 얼굴이 밝질 않았는데 갑자기 기자단 쪽에서 함성이 터진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극적으로 일본이 1대 0으로 일본이 이라크를 2대 1로 이기고 있다가 네. 인저리 타임 때 이라크의 자파르라는 선수가 네. 헤딩골로 동점골을 집어넣은 거였었죠. 2대 2로 끝나버린 거였었죠. 엄청난 사건이었네요. 엄청난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사우디와 우리가 미국 월드컵에 올라가게 된 거였었죠. 네. 이러면서 우리는 3회 연속 월드컵의 본선에 오르게 된 거였었고요. 아시아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성적이었었죠. 그렇죠. 그 유럽이나 그 남미만 보더라도 거기 전통적인 축구 강국 빼놓고는 3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일본은 단 한 번도 그렇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아무리 국가가 아시아가 되는 그 거죠. 축구로서는 앞서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3번이나 연속 계속 그 출전하는 상승세 팀이랑 그리고 국력도 그렇게 상승해가는 그런 나라와 그렇지 않은 아무리 예전에 강자였었고 돈도 많이 있고 로비도 많이 했을 테고 그렇겠지만 본선에 한 번도 못 나가는 그런 팀이랑은 뭔가 좀 생각을 좀 달려야 될 부분이 생겼겠죠. 예.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컸던 도하의 기적이 왜냐하면 일본으로서는 충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J리그가 93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네. 근데 J리그 출범이 일본 축구계로서는 82년에 우리가 이 축구 슈퍼리그가 뛰는 것을 보고서 야, 이 한국도 프로로 나아가는데 우리 너무 늦었다. 라고 시작해가지고 일본이 그때부터 이 일본 축구의 탈아시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예전부터 일본은 뭐 탈아시아였었지만 입구에서 아시아를 나와서 구라파로 간다. 예. 네. 축구에서 탈아 입구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게 돼서 10년 동안 준비를 한 끝에 93년에 J리그 출범하게 되는데 네. 이들의 계획 속에 J리그 출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네. 세계 정상으로 가자는 계획 속에 J리그 출범과 2002년 월드컵 유치 계획이 함께 턴키로 들어가 있던 것이었었죠. 네. 그러면서 목표로 했던 게 94년 미국 월드컵에 진출해서 16강을 목표로 잡아놨던 거였었죠. 자기네들 계획 속에서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가야지 될 하나의 성과이자 목표이기도 한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미우라를 비슷한 이런 유망주들을 브라질로 보냈다가 나이도 딱 그 나이로 봐가지고 적정한 나이에 보냈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그 당시 대표팀을 얘네들이 얘기할 때 일본 역사상 최고의 대표팀으로 꾸며놨던 거였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뭐 미우라 얘기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만, 미우라 카즈요시는 J리그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브라질을 축구 유학을 시킨 그런 엘리트주의의 그런 산물이었으며, 나중에 그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지주로 오랫동안 대표팀에서 활동하기도 했었고 그랬던. 네, 그래서 어떤 일본의 축구 팬들은 카즈, 그러니까 미우라 카즈요시의 그 애칭이라고 하죠. 예. 카즈는 지겹다.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특유의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상징으로서, 계속 키워줬던 그런, 본인도 아주 늦게까지 선수 생활을. 일본으로 봐서는, 일본 축구로 봐서는 미우라가 그 일본 축구의 세계화의 그 시발점을 상징하는 선수라고도 볼 수는 있으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이 도하의 기적이 하나의 신호탄처럼 돼버렸었죠. 이게 분위기를 잡게 됐는데 여기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몽준한테 또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AFC 아시아 축구연맹이 있죠. 네. 아시아 축구연맹, FIFA 입장에서 보면은 집행위원회를 21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아시아권에 쿼터가 대륙별로 있잖아요. 예. 대륙별로 있어가지고 AFC에 할당된 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FIFA 부회장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네. FIFA 부회장을 뽑는 데예요. 근데 이 FIFA 부회장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몽준은 지금 세계 축구계 FIFA의 애승이잖아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들은 없고 아는 사람들은 없고. 근데 FIFA의 중심으로 당당히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길게 보게 되면은 집행위원회에서 이 유치지를 결정하는데 정몽준 자신이 투표지 그 개최지 선정하는데 한 표를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게 말이죠.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몽준은 첫 번째로 FIFA 부회장에 입후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는 것이었죠. 네네네. 제가 말씀드린 천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FIFA는 완전히 독재였습니다. 독재 국가였습니다. 오, 그래요? 아벨란제에. 네, 그러니까, 주앙 아벨란제. 예. 아벨란제의 그러니까 공식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은 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아벨란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끝나고 난 뒤에 아벨란제에 다시 되묻거나 질문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던 뭐 그래요. 그 정도로 아벨란제의 권위가 대단했었던 때였었습니다. 역시 그 스포츠계 가끔은 우리가 얘기를 나눕니다만 이 스포츠계는 좀 뭐라 그러나요? 보통의 그런 국제기구랑 다른 좀 양아치스러운 데가 분명히 있었던 있죠. 겁니다. 그죠? 네. 예. 이 정도 분위기였었는데 이런 아벨란제의 독재가 오래되면서 FIFA 내에서도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었죠. 근데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단순히 집행위원 21분의 1, n분의 1로서 집행위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정몽준이 월드컵 유치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FIFA에 입성하게 되면서 단번에 스타로 부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권력 구조의 개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반란이 시작될 즈음에 정몽준이 FIFA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반란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벨란제의 독재의 염증을 느끼고 이 구린내 악취가 진동하는 FIFA에 일종의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었죠. 그 개혁의 중심이 유럽 축구 연맹의 요한슨 회장이었습니다. 아. 요한슨 회장이 나중에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할 때에 일본과 손을 잡은 아벨란제와 맞서서 정몽준을 엄청나게 도와주게 되죠. 이게 참 또 역관계가 여기서. 네.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FIFA 부회장이 입후보할 당시에 이제 경쟁자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었는데 일본도 이 기회를 놓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 무라타 타다오라는 사람하고 또 쿠웨이트의 엄청난 아시아 스포츠의 거물이었습니다. 이 쿠웨이트의 쉐이크 아마드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미 IOC 위원이자 OCA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의장을 갖고 있던 양반이었었는데 FIFA마저 자신의 그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고 해서 FIFA의 부회장에 또 입후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카타르의 함맘이라는 사람이 또 입후보를 해서 사파전이 벌어진 게 된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동아시아 쪽에서 2명. 그리고 중동에서 2명. 네. 올라온 게 됐었죠. 근데, 정몽준은 이제,
뭐 피파 내에 뭐 전혀 인맥도 없고 네. AFC에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무조건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부인과 함께 열심히 돌았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의 스케줄을 보니까 1월 1일 94년 네. 1월 1일 부인과 함께 타이완으로 갔습니다. 네. 타이완 갔다가 홍콩 갔다가 마카오 갔다가 베이징 갔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1월 21일에 동남아로 갔는데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네팔 이렇게 돌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것이었죠. 엄청나네요. 네. 3월 달에 다시 베트남과 브루나이를 두고 4월에 중동을 돌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타고난 체력으로 어떤 그 목표에 대한 어떤 그 추진력 같은 거 하나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게 벌어졌었냐? 물론 이제 그 AFC의 그 각국의 그 축구 협회들을 만나서 지지를 부탁을 했겠지만 네. 공략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공략을 하기 위해서 현대 축구단 그 당시에 있었죠. 예. 울산 울산 호랑이 현대. 축구단. 네. 그리고 울산대학교에도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겨울에, 그러니까 이 94년 겨울에 이 전지훈련 가잖아요. 전지훈련은 현대 축구단이 어디로 갔냐면은 네팔하고 마카오로 갔습니다. 아니, 뭐 별로 그렇게 축구 환경이 좋은 데가 아닌데. 보통 동계훈련 유럽이나 남미로 가잖아요. 근데 네팔로 갔습니다. 동계훈련을. 네팔 갔다가 마카오에 간 거죠. 가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친선 경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친선 경기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갖고 갔던 그 예를 들면 최신식 훈련 장비, 다 두고 유니폼, 공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두고 간 거였었죠. 네. 그리고 울산대학교도 겨울에 동계훈련, 대학에서도 전지훈련 가잖아요. 근데 이 울산대는 이 축구 선진국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은 몰디브로 갔습니다. 겨울철 동계훈련을. 인도양의 몰디브. 예. 그 당시에는 몰디브라는 잘 알지도 못했죠. 예. 세상에. 몰디브가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였었거든요. 네. 200개 정도 되는. 네. 근데 이제 친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선수들이 있는 호텔하고 이 친선 경기가 벌어지는 경기장하고 한 4, 5km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 5km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었죠. 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네. 다른 섬에서 네, 친선 경기가 벌어진 겁니다. 네. 근데 선수들이 이제 두 계지로 나눠가지고 보트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첫 번째 배가 가고 뒤쫓아가던 배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산호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좌초가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선장이 내려서 밀어라. 이렇게 내려서 밀어라.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내려가지고 밀었는데 30분 동안 배를 이 산호를 피해가면서 밀어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해에 이 울산대학교하고 현대 네. 성적이 어땠을까요? 성적 개판으로 나왔겠네요. 개판이었습니다. 이 동계훈련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한 해 농사에 씨앗을 뿌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계훈련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이렇게 했으니 몰디브 가고 마카오 가서 전지훈련 했으니 이때 성적이 다 곤두박질을 쳤죠. 아이고. 그러나 이 정몽준의 이런 추진력, 인간관계 엮기, 갔다가 축구공 다 내버려두고 오고 이런 것들은 무한한 감동을 줬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표에서 정몽준 11표, 네. 그 막강에 있던 쉐이크 무하마드 10표, 한만 8표, 그 일본의 무라타가 2표 나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일단은 네팔, 마카오, 몰디브 이제 여기 3표를 얻어온 거. 예. 대신 자신이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던 울산 현대축구단과 그 울산대학교의 그해 성적과 맞바꾼 거죠. 성적과 맞바꾼 거군요. 예. 참. 그래서 그 당시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뉴페이스가 AFC 이 부회장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의 이름은 정몽준이었습니다. 야, 그죠? 아까 매뉴얼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매뉴얼에는 적혀져 있지 않았던 이름이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디서 뭐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했는데 이 정몽준이라는 인간의 이 이후의 행보를 보니까 네. 심상치가 않았던 것이었죠. AFC에 와서도 그렇고 FIFA도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작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93년에 이 FIFA 부회장이 오르고 난 뒤에 이 94년 1월이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유치위원회를 띄우게 되죠. 네. 94년 1월 18일에 월드컵 유치원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그 당시까지만 정부에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정부의 관료들 사이에서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또 천운이라고 할까요?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 조직을 움직이게 했던 한 가지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이 뭐냐면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대통령. 대통령 김영삼이었습니다.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이 축구 선수도 했었어요. 운동 좋아하죠. 운동 좋아하고 네, 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뭐 나름 그 국회의원 축구팀을 조직해가지고 경기도 하고 네.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정부 조직에서는 회의적으로 2000년 월드컵을 바라봤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움직이게 된 거였었죠. 그래요. 더군다나 뭐라 그러나 이분은 어떤 그 면밀한 계획이라든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렇게 돌다두리고 이런 게 아니라 됐다 이런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치원의 멤버가, 좀 막강하게 꾸려지게 되는데, 이홍구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홍구. 예, 그 총리까지 지냈고요. 이 유치원에 뜰 당시에는 이 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분인데, 이 유치원회가 총 61명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뭐 경제계, 체육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 이런 분들이 모이게 되는데 노동계 대표로 이 박종근 당시 노총위원장이 네. 유치원에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구색 맞추기였었겠죠. 이렇게는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뭐 관상이나 뭐 역술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밖에 풀어갈 수가 없는데 정몽준에게는 운이 좀 닿았던 것 같아요. 이 이홍구라는 인물이 월드컵 유치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정반대였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두고서 지금 계속 IOC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정부 관료들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전문성이 너무 없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창 조직위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물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 조직에서도 평창 조직위로 파견되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홍구 조직위원장은 정반대였었습니다.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유능한 사람들을 조직위로 스카우트해 왔죠. 네. 그러면서 돌아갈 때 엄청나게 챙겨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들이 서로 2002 월드컵 조직위에 가겠다고 불이 붙은 거였어요. 예, 가서 공을 세우고 말겠다고. 예. 네. 그리고 돌아올 때 한 단계 승진을 바라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 거였었죠. 네. 이런 분위기를 이홍구 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거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홍구 위원장은 왜? 이홍구 위원장도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한 10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네. 딱 한 가지 얘기만 들어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죠. 뭘까요? 10년 동안 미국에서 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지 있죠. 유명한 스포츠 잡지거든요. 네. 정통적인. 네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탐독했다는 겁니다. 아. 이 정도로 나름의 또 스포츠 광이었던 네. 거였죠. 이런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홍구와 김영삼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네. 월드컵 유치위원회가 탄탄하게 만들어진 거였었죠. 그렇군요. 또 정봉준이 자신의 마음껏 뛸 수 있게 이런 뒷배경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정봉준의 이 천운이 따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1980년대 초에는 70년대부터 불을 지피기 시작했었던 그런 뭡니까? 그 올림픽 유치 이것이 그 대통령의 암살 그리고 급변하는 전국 전개로 인해서 없어져 버릴 뻔했지만 또 자신이 육사 시절에 생도 시절에 골키퍼였었고 주장이었었고 또 축구를 운동을 좋아했으며 3S 정책을 밀어붙였던 부족한 자신의 정통성을 이런 국제 행사를 통해서 만회하기도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합쳐져서 예. 거기다 또 이제 그 이해가 맞아 떨어진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의 이것이 맞아 떨어져서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치열한 유치전 끝에 그것이 바로 9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의기투합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 그리고 이런 운때가 또 맞아떨어지고 대통령 김영삼, 이홍구 또 정주영의 아들 정몽준 이렇게 또 합작이 되는 예. 셈이 되었군요. 그렇게 네. 되었죠. 초반에 유치는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유치 활동은 주로 이제 맨투맨이었었겠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주요한 국가의 주요한 인물을 만나러 이제 정몽준이 갑니다. 갈 때마다 이 당시 초반의 레퍼토리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일본과의 경쟁력에 비교해서 예. 대통령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몽준이 독일에 갔을 때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지라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당시에 한일 양국의 차이점이 뭔지를 아느냐. 네. 한국은 대통령이 축구 선수 출신이고 일본 총리는 축구를 전혀 모른다는 거다. 일본과의 경쟁력 비교를 이런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한 거였었죠. 예. 놀라운 게 그 다음날 이 신문이 뭐라고 헤드라인을 잡았냐면 한국 대통령은 공포의 스트라이커 출신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아가지고 이게 나올 정도로 로비, 정몽준도 뭐 나름대로 이제 이 구라와 로비를 했던 거였었죠. 광고도 풀었겠죠. 예, 광고도 나왔겠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절치부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 활동을 나갔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94년에 올라갔잖아요. 그 네. 미국 월드컵 본선에. 그래서 93년 12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 월드컵 조추첨 행사가 벌어지게 되죠. 추첨 행사.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전 네. 세계로 중계가 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이 93년 12월이니까 유치원의 출범을 1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홍구 위원장하고 같이 이제 간 거였었죠. 네. 이홍구 위원장도 아직 이제 그 부임하기 전이었는데 의욕적으로 명함 하나 받아가지고 간 거였습니다. 네.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가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다 보니까 아직 호텔이 예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정몽준 위원장 이 회장이 나중에 한 얘기로 이홍구 위원장이 또 엄청나게 미안했다. 간신히 호텔 특급 하나 방 잡아서 보니까 거기 메이드가 오더니 아직 청소가 안 됐으니까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 거의 총리급 인물을 로비에서 기다리게 해놓고 네. 이런 대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조추첨 행사가 끝나고 그날 밤에 만찬이 열린 거였습니다. 네. 한 2,00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는 커다란 만찬이었던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잖아요. 네. 갔는데 이 만찬장에 테이블이 라운드 테이블이 있으면 단지 지정석이 있잖아요. 네. 누구누구 다 명패가 있고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0명 들어오는 만찬에 예를 들면 1,000명 정도는 그 지정석이 다 있는 거고 나머지 1,000자석 정도는 들어와서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 정몽준이랑 이홍구 그 위원장은 아무데나 앉아서 먹어라.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였었죠. 네. 좀 심했네요. 심했죠. 네. 그래서 늦게 가니까 그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출입구 바로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밥도 먹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하도 들락날락 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FIFA에서 나눠주는 이제 그 회의 안건이랑 이런 거 유인물로 된 문서를 보니까 자신이 그 AFC에서 이 FIFA 부회장 선거에서 자기가 따돌렸던 일본의 무라다 있죠. 네. 무라다가 뭐 하나 봤는데 무라다가 94년 미국 월드컵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애들은 여기 뛰고 있구나. 네. 그러면서 무라다가 어디 있을까 분명히 왔을 때 라이벌이니까 찾아봤죠. 무라다가 어디 있었냐면은 저 앞에 헤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무라다는 헤드 테이블에 올라가 있었고 자기는 자리도 지정받지 못해서 추석구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를 갈았다고 하는 거였었죠. 심하다 진짜. 예. 그래서 FIFA의 그날 이홍구와 같이 돌아오는 기구 비행기에서 결심은 첫 번째는 94년 미국 월드컵의 도하의 기적을 그러니까 이 월드컵에 올라가야 되겠다. 3위 연속 진출해야 되겠다고 이때 돌아가면서는 무조건 FIFA를 뚫어야지 되겠다. 네. 라는 두 번째 목표를 갖게 된 것이었죠. 네.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00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게 되는 뭐 그런 단초가 마련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뛰게 되면서 이 아벨란자파와 정몽준이 미는 요한슨파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아벨란자파와 요한슨파의 이 대결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뭐냐면은 FIFA 개혁이었을까 첫 번째가 네. 두 번째는 단독 개최냐 공동 개최냐. 심지어 아벨란제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한국의 추격이 시작되니까 96년 6월에 원래 이 2002년 개최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96년 1월에
1월에 결정하겠다, 뽑겠다라고 조기 결정론까지 주장하게 되었었죠. 이럴 그랬군요. 정도로 대결이 치열했었죠. 네. 이런 대결이 어떻게 FIFA 내 권력 구조의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다음 주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로 봐서는 이래갖고 어떻게 뚫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나타났던 그 추진력 하나만큼은 정말, 볼만한 것이었거든요. 네. 나중에 정치를 하겠다고만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2002년 월드컵 추진 비사에 대해서 오늘 스포츠당에서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